네,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단식 농성에 들어간 지 오늘로 5일차였습니다. 선거제도 개편 문제로 연말 전국이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해법은 없을까요?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로 5일째인데 두 분 5일 동안 밥 안 먹고 지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저도 물론 없습니다. 이 날씨에 많이 추울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어떤 모습인지 좀 보겠습니다. 주제어를 보고 오시죠. 대화를 해서 선거법 개정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해야지. 왜 단식을 해요, 왜? 응? 아니, 이해찬 대표가 단식을 풀어야 협상을 시작합니다. 협상이 끝나는 걸 보고 제가 단식을 풀든지 아니면 그때까지 협상이 안 되면 나는 가는 것이. 여태까지 우리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네. 그런 가운데 또 더불어한국당이 만들어집니다.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 주시고요. 아니 뭐가 정상화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정개특위를 소집을 하시면 됩니다. 정개특위 의원님들 어디 외국 나가시지 말고 매일매일 만나셔서 논의 좀 하게 해주세요. 당연하죠. 네. 이렇게 웃고 계시는데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집니까? 네, 말은 많이 오고 가는데 생산적인 대화가 오늘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연세가 좀 많잖아요. 네네. 단식 농성 들어갈 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일단 화면상으로는 오래 버텨야겠다고 계속 말을 해서일까요? 상당히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연배로 봤을 때 이정미 대표가 훨씬 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젊으신 편이잖아요. 근데 이정미 대표는 지금 앉아서 좀 기력이 좀 쇠한 느낌이고 손학규 대표는 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니까 일어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7일이 고비입니다. 그건 뭐 지금 일어나서 악수를 하시던 안 하시던 7일이 지난 다음부터는 사실 어떠한 분도 단식에서 좀 건강이 위태로울 수가 있거든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지난번 그 원내대표 단식 농성 때 아마도 7일에서 9일 정도를 못 넘겼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이틀, 이번에 한 이 주중 정도가 또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손학규 대표는 부정맥이랑 고혈압이 좀 우려가 된다라는 의사 소견도 있었는데 좀 해결이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 두 당의 대표가 이렇게 단식 투쟁을 이어갈 정도의 이 사안인 거죠. 야3당에게는 이 선거제 개혁이라는 그렇죠. 것이요. 뭐 야3당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단 시점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선거구제의 변경은 그러니까 선거일 1년 전에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차기 선거가 2020년 4월이라고 한다면 내년 4월까지는 완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년 4월까지 완성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합의가 돼야 된다. 그런 시점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의 그 소선구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들이 많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량의 그 사표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민의가 왜곡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심 그대로가 반영되지 않는 지금 그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선구제로 인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정치의 고질병 중에 하나인 지역구도가 상당히 심화됐다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촛불혁명으로 새로 이렇게 집권한 문재인 정부라고 한다면 여당이 나서서 당당하게 그러니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대의를 지금 야3당은 갖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야3당이 이렇게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난번에 예산 처리를 하면서 거대 양당이 손을 잡으면서 야3당을 정치적으로 패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배신감 같은 걸 배신감 같은 거 하면서 등을 떠민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 야당의 지금 그 대표 두 분이 단식하는 안타까운 장면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거대 양당의 그런 정치적 행위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차재원 교수가 시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시기와 관련해서 특히 내년도 예산안과 맞물려서 이 선거제도 연계 처리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야3당도 입장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랑 어쨌든 같이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어떤 방식이 될지 뭐 어떻게 정부나 여당 얘기대로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을 연기하지 말아라. 근데 예산안 통과됐으니까 그러면 선거법에 바로 들어가라 이 얘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선거구 예산안 법정 시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예산안만 법정 시한이 있는 게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도 법정 시한이 있고 둘 다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내년 4월까지 선거 획정이 모두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12월까지 선거제도 그 방향을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개특위가 12월까지 시한이니까 이것도 시한으로 볼 때 매우 시급한 것이고 예산안은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선거제도는 법을 뭐 안 지켜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게임의 룰이 기득권 양당 중심으로 좌지우지돼 왔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올해 연말까지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 12월까지로 되어 있죠. 네. 지금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호소하는 건 이겁니다. 이미 7월부터 사실은 정개특위가 시작이 됐었어야 돼요. 그러면 6개월 정도는 우리가 논의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6개월 동안 제대로 정개특위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한 7월에서 9월까지도 자유한국당이 계속 그러니까 그 특위위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위원장은 누구를 해야 된다 이런 공방 속에서 2개월 정도를 그냥 보내버렸거든요. 논의가 이미 상당히 미뤄진 측면이 있다는 계속 거죠. 미뤄지고 하면서 그것들이 사실 정개특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봤기 때문에 지금 예산안과 연계하지 아니하면 또다시 흐지부지 될 거 아니냐 이런 그 주장을 하게 된 거고요. 사실상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거죠. 뭐냐면 예산안이라는 것이 물론 관행적으로 어떤 야당, 소수 야당이나 혹은 야당이 제1야당이 이 연계해서 꼭 지켜야 될 어떤 법안 같은 거, 통과시켜야 될 법안을 연계해서 지금까지 해왔다는 게 관행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산안이라는 것이 사실 국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권한, 두 가지 권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 그러면 한 나라의 어떤 예산 심의권을 갖고 사실 다른 것과 연계시키는 것은 후진적인 정치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아까 그 손학규 대표가 표현한 것도 사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인식하에서 그럼 이제부터 선거제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발언을 한 것도 사실 그렇게 연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협상과 타협을 위한 다당제 구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늘 이 양당제 구도는 서로 진영 논리로 싸웠기 때문에 다당제 구도로 해서 협상과 타협을 하자는데 협상과 타협을 하는 다당제 구도를 가자고 하면서 사실 방식이 단식이라는 그 옛날의 어떤 방식, 투쟁이라는 방식 이렇게 간다면 사실상 좀 안 맞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사실 직면에 있는 것이죠. 네, 이 예산안을 연계한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이게 전략적으로 괜찮은 전략이었냐 여러 가지 의문도 나오는 상황인데 이게 또 야3당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라도 안 하면 과연 야3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줬겠느냐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야3당 입장에서는 그만큼 절박하다는 그런 그 뜻의 그 정치적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 야3당이 예산을 연계하겠다고 이렇게 이 상당히 언급을 했을 때마다 정치적인 일종의 뭡니까 조금 엄포 정도로 받아들였던 게 사실이거든요. 뭐 야3당이 이 연결을 한다고 해서 그 저지가 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야3당이 그런 정치적 엄포를 나왔는데 야3당이 생각하고는 달리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뭡니까 자유한국당은 손을 잡고 통과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야3당은 상당히 정치적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야3당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연계는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예산 처리와 관련해서 그 협상이 되는 과정에서 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바른미래당이 내세운 중재안이 정개특위가 12월 연말까지 돼 있지만 그것을 조금 연장을 하고 그리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 사실 원칙적 차원에서만 수용을 하고 그걸 갖고 좀 더 상당히 정개특위 그러니까 좀 연장된 상황에서 계속적인 논의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연계할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 상당히 협상이 융통성 있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거대 정당 두 당이
담합을 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소수 야3당이 연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리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뭐 상당히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네. 그러나 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양당의 단합도 저는 거의 못지않게 비판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의 상황은 이미 진행이 된 것이니까 차치를 해보고요. 법정 시한 얘기를 심상정 의원이 했는데 이 법정 시한 부분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로 지금 시급한 건가요? 지금 그 4월 말씀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1년 전에 이것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럼 그렇지 않고서는 이미 헌법 불합치도 나왔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4월 되기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면 역산을 해서 12월에 방향만 잡고 방향이라도 잡아야 나중에 사실 이 본안이 어떤 네. 제도로 가느냐가 아주 각 당으로서는 생존의 어떤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한 네 가지에서 5가지의 어떤 선거 제도 방향들이 있는데 각각 시뮬레이션 하면 전부 다 사실은 각 당마다 의원 수가 달라져요. 그럼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실질적으로 얼만큼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집권 네. 여당으로서의 어떤 그 정치적인 이 뭐랄까요 원활한 네. 정국 운영이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라는 의식할 수밖에 없죠.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아주 큰 손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느긋하죠. 네. 그런데 민주평화당이나 혹은 정의당 같은 입장에서는 소수당인데 엄청나게 또 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것들을 갖고 그러니까 이 각 당의 어떤 그런 이해득실을 네. 갖고 조정하기에 3개월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법정 시한이 12월 2일까지인 예산안이랑은 좀 다르게 네. 시한이 며칠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4월 달에 선거구 획정을 하려면 지금의 어떤 상태로서 3개월 갖고 논의가 불가능하다. 이런 네. 어떤 계산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시기적으로도 빨리 결정해야 되는 문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 간에는 실제로 어느 정도 구체적인 합의문 초안이 나왔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무산이 됐습니다. 왜 그런지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원칙적 그 합의가 거의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마지막 최종적 순간에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도농복합 선거구제로 인해서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농복합 선거구제는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기존 그 국회의원이나 또는 기존 정당들의 의석 나눠먹기라는 점에서 명백한 제도적 후퇴이자 개혁입니다. 지금 현재 농성 중인 야3당도 도농복합 선거구제에는 분명히 선을 긋고 이미 처음부터 제기됐던 연동형 비례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집중해 줄 것을 바랍니다. 네.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 쪽에다가 좀 탓을 돌리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는 또 다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가 문제가 아니다. 꼼수 부리지 말아라. 네. 또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도농복합 선거구제 이게 어떤 건가요? 도농복합 선거제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에서 선거 제도를 달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에서는 2명에서 4명 네. 정도로 중대 선거구제를 갖고 가고 이 농촌에서는 소선거구제를 갖고 가자는 제도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만약에 비례성 강화로 간다고 한다면 인구 비례에 따르면 농촌 같은 경우 인구가 공동화된 상황이 네.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농촌 지역구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농촌의 지역 대표성을 갖고 가야 된다. 그렇기 네. 때문에 농촌은 약간 특수한 경우로 그러니까 소선거구 제도를 유지하되 도시에서는 2명에서 4명으로 많이 좀 뽑자. 네.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에는 나름대로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고 지금 민주당은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거대 양당인데. 거대 양당인데 생각은 다 다른가요? 다르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농촌 지역이 많은 데가 영남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호남보다 영남이 더 많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남에는 정치적으로 유리한 그 정치 세력은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이고 네. 그리고 또 지금 도시에서는 수도권이나 이런 도시에서는 지금 이 민주당이 상당히 더 많이 지지율이 앞서가고 있기 네. 때문에 이 상황에서 도시에서 2명 내지 4명을 뽑게 된다고 한다면 그 2등 내지 3등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당선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유한국당에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을 언뜻 들어도요. 네. 결국에는 각 당이 자기네 당 유불리에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표면적인 현상만 보면 결국엔 밥그릇 싸움 아니야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절박한 것은 왜 절박하냐 하면 민주평화당이나 혹은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번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당내에서의 어떤 그 분란들 있지 않습니까? 네. 바른미래당도 사실은 뭐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복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민주평화당도 몇몇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으로 가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있다라는 정가의 어떤 소문이 계속 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실제로 남아서 우리 당이 만약에 이 선거제도로 하면 몇십 석이 더 늘어나서 충분히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확신을 지도부가 주지 않는다면 정계 개편에 회오리에 휘말려서 당의 존폐 문제가 걸리는 상황이 돼버리죠.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모든 당이 전부 다 사활을 걸고 자신들의 어떤 뭐 나쁘게 얘기하면 밥그릇이고 좋게 얘기하면 정당의 어떤 미래를 네. 담보로 해서 이번 그 선거제도의 개편에 임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밥그릇이라는 말이요. 여러 가지 상황에 지금 동시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밥그릇 싸움 때문에 예산안을 끌어들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고 야 3당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거대 양당 밥그릇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이 정당한 이런 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냐 계속해서 이런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반반이지만 정의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그 정계 특위를 다시 열자. 그 시간 동안은 확실하게 결론을 보자라는 약속만 사실은 양당에서 해줄 수 있다면 사실 단식은 풀어질 수가 있는데 그 약속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느냐, 그 서로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정미 대표는 발끈해서 일자리와 복지 분야 예산을 대폭 깎고 그리고 지역구 관련 예산을 늘린 것 이것도 밥그릇 이게 지키기 아니었냐 이런 역공을 펼쳤거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돼서 농성을 시작하자 집권 여당 안에서 민생 밥그릇을 챙겨야 될 때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고 SOC 지역 예산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연 민생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힐난했던 이 두 거대 양당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 말을 내뱉을 자격이 있었던가. 네, 자꾸 밥그릇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들 밥그릇은 지켜지고 있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야 의원들이 각자 자기 지역구 예산을 많이 챙겨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지금 뭡니까 예산을 이번에 일종의 그러니까 이 거대 양당이 지금 두 당이 지금 담합해서 패싱 그러니까 통과시켰다는 게 소수 야당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사실 지금 거대 양당이 그 중에서도 특히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늘리는 데만 급급했다는 것이 지금 소수 야3당의 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표 모으는데 도움이 되는 그렇죠. 예산들을 사실 거죠. 거대 양당이 그 정부 원안보다 처음에는 5조를 삭감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통과된 안을 보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 9천억 정도만 삭감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네. 한다면 초기에 정부가 내놓은 5조 원 중에서 4조 원이 다시 정액된 이야기라는 것인데 그럼 네. 그 4조 원이라는 돈이 어디로 갔느냐 그걸 지금 따져보니까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이 예결위 간사 그리고 또 이런 실세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기재부 가지고 있는 의원 몇 명이서 소소위라는 걸 구성을 해서 네.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주고받기를 했다는 것이죠. 소소위는 공개가 안 되는 공개도 안 회의잖아요. 되고 속기록도 남지를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지금 이해찬 대표를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조정식 간사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의 김승태 원내대표 장재원 간사 지역에 소위 말하는 SOC 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것이죠. 네. 지역구 예산에서도 SOC 예산이 늘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건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가 나 이만큼 사업을 했어요. 네. 돈을 따왔어요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가장 좋은 한 상징이 되는 것이 네. 소위 말해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정미 대표가 이야기하듯이 결국은 지금 야3당을 패싱시켜 놓고 자기 거대 양당이 기득권만 지키는데 급급했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일리 있게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세비 논란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나 되풀이 되지만 어쨌든 지금 이
셀프 세비 인상이 이제 비판을 받는 대목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뭐 185만 원이다, 뭐 2천만 원이다 이런 어떤 뭐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당으로 볼 거냐 아니면 뭐 전체 1인 국회의원이 다 쓸 수 있는 돈으로 볼 거냐의 어떤 차이라고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 의원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을 전체로 계산을 해야지 왜 수당만 계산하느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2천만 원이 올랐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2천만 원이 오르건 3천만 원이 오르건 오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일을 하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60일 동안의 어떤 예산안 심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거의 30일밖에 안 한다든지 이런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어떤 비판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해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단식 농성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해법이 마땅히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손학규, 이해찬 대표의 만나는 장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표가 단식을 풀 때부터 내가 협상을 시작할게. 협상이 끝날 때까지 제가 이제 몸을 바칠게요. 그래. 단식을 풀어야 협상을 시작할게. 협상이 끝나는 걸 보고 제가 단식을 풀든지 아니면 그때까지 협상이 안 되면 나는 가는 거지. 여태까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내가 건강하니까 꽤 갈 겁니다. 근데 되도록 빨리 건강해서 다시 막걸리도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옛날 막걸리 마시던 그때로 돌아가자고요. 응? 그래. 네,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있는데 대화는 계속 돌림 노래 같아요. 그렇죠. 단식을 빨리 풀고 협상을 하자. 협상을 해야지 단식을 풀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빠져나가야 됩니까? 지금 아무래도 가장 답답한 그 정치 세력은 아무래도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소수의 3야당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상당히 속이 타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해찬 대표가 직접 단식 농성장까지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야3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당연하죠. 지금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의석수가 129석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가반에 상당히 못 미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예산만 통과해야 한다고 지금 모든 그것이 다 지금 나라 국정 운영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나름대로 출범하면서 내걸었던 여러 가지 개혁적인 목표들이 있는데 그런 개혁 입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원내 가반 의석은 분명히 확보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동안의 개혁연대라는 그러니까 상당히 공동보조를 맞춰왔던 그 민주평화당이라든지 정의당과를 어떤 식으로도 협치의 틀 속에서 그러니까 같이 안고 가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해찬 대표도 일단 좀 단식을 풀고 좀 논의를 해보자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뭐 지금 그 소수 3야당의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상당히 신뢰 자체가 많이 무너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국정 운영이 책임이 있는 것은 결국 여당 제1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좀 포용적인 그런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포용 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치에 있어서도 약간은 이 포용이라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안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금 선거 제도의 잘못된 점은 분명히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례성, 대표성, 전문성이라는 부분 3대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강론해서 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인 이 입장을 공개적으로 좀 표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당 내부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그러면 지도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남미 순방 출국 전에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좀 이번 선거제도에서 좀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조금 선거 개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한 것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권 핵심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좀 가감 없이 당내 의원들한테도 좀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와중에 박지원 의원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죽고 이정미 대표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의 말인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정미 대표가 살아야 된다는 말씀부터 좀 해석을 하면 이거일 겁니다. 정의당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은 사실 고 노회찬 의원으로 출발하거든요. 지금 이 선거제도 개편이니까. 왜냐하면 고 노회찬 의원이 마지막 강연 때 부르짖었던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을 하면서 노회찬 의원의 뜻을 잇겠다라고 지금 결기를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야 3당 중에
정의당만큼은 순수하게 계속 일관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예. 있기 때문에 그런 순수성을 인정하겠다라는 네. 그런 이 밑그림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손학규 대표와 관련해서는 저는 좀 상대적으로 사실 무게를 좀 적게 둔 이유가 손학규 대표를 단식을 했을 때 당내에서 좀 말렸거든요. 박주선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나서서 아니 일단 의총에서 이 결론을 맺고 해야지 왜 네. 먼저 하냐 하면서 건강 걱정도 하면서 한 이유가 어떤 의미에서는 박지원 전 대표가 봤어요. 박지원 의원이 네. 봤을 때는 손학규 대표의 단식은 좀 자기의 정치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를테면 지금 이 2010년도에도 손학규 민주당 대표 시절에 네. 농성을 114일 동안 했습니다. 네. 이 원래 손학규 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역정은 의회 민주주의자지 결코 농성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네.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좀 비슷한 점은 뭐냐면은 당내 자기 세력이 없고 네. 당을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농성을 하거나 단식을 해서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정치의 모습이 보인다. 박지원 대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실 죽어야 이 말은 순수성, 그러니까 정의당보다는 순수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손학규 대표의 단식은 이런 의미로 아마 상대를 좀 비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해법으로는 우리가 조금 국회 운영에 책임 있는 여당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홍영표 대표 오늘 탈진해서 하루 쉬었는데요. 쉬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반면에 자유한국당은요. 당장 오늘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원내대표 경선이 바로 내일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 임기 종료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 했는지 들어보시죠. 여러분께는 그동안 별개 정신으로 한 놈만 패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와 같은 야당의 투지와 근성을 바탕으로 숱한 이슈와 정부의 고비고비에서 극한의 처절한 투쟁으로 오늘까지 단 한순간도 쉴 새 없이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왠지 위턱과 아래턱이 이렇게 음식물이 제대로 이렇게 맞물려 이렇게 씹히지 않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물론 턱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치과를 갔었어요. 근데 이제 치과 의사께서 지난번 그때 턱을 가격한 그 부분에 턱관절에 그때 무리가 좀 상당히 왔었다고. 홍영표 대표가 그냥 머리에 그냥 이렇게 원행 탈모도 생기면서 또 뭐 아주 많이 몸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내가 좀 많이 집권당 원내대표를 이렇게 많이 괴롭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홍영표 대표가 또 잘 인내, 뭐 그런 가운데 또 더불어한국당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이라서 그런가요? 좀 여유 있게 웃으면서 끝나는 분위기였는데 한 놈만 팬다, 들깨 정신 강조하면서 1년을 다녀왔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태 원내대표의 1년. 네. 일단 장점을 좋았던 어떤 기억을 얘기한다면 그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자유한국당의 그때 이 선거가 거듭돼서 패배를 했고 대선, 총선, 지선까지 이어져서 그 다음에 홍준표 대표가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물러나는 과정, 대표가 물러나는 과정 이 속에서 사실은 친박과 비박 갈등부터 해서 자체 진영 속에서 어떤 혼란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은 이제 좀 추스린 측면들 그 이후에 대여 투쟁을 강화하면서 지금 투지와 근성을 보였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 그런 대여 투쟁으로 인해서 당이 좀 일사불란한 모습이 있었다는 게 자평이라면 좀 단점이라면 사실 그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 좀 더 품격 있는 그런 야당이었으면 그리고 좀 설득력 있는 그런 그 논평이었으면 이런 바람들이 김성태 원내대표의 뭐 한 놈만 팬다든지 뭐 이런 어떤 표현들로 인해서 사실상 좀 비판적인 어떤 아직도 그러니까 그 홍준표 대표의 막말 이후에 계속 비판적인 어떤 시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가장 큰 협상 파트너였던 민주당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시원섭섭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마 저는 먼저 떠오르는데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러니까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앞서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들깨 정신 한 놈만 팬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힘든 파트너였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섭섭하다는 이야기는 또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보여줬던 또 화끈한 측면은 분명히 또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예산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뭐 상당히 뭐 거대 정당의 양당의 뭐 담합이라는 상당히 비난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그러니까 한번 집권 여당을 해봤던 그런 전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산을 빨리 조기에 통과시키는데 협조한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시원섭섭한 그러한 아마 평가를 내놓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 2월 말에 전당대회 출마하느냐 이거 관심입니다. 좀 들리는 얘기가 있을까요? 사실 정가에서나 혹은 자유한국당 내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다음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나가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가 아니냐라고 보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 몇 가지 어떤 또 징후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 행안위 감사, 서울시 감사를 했을 때 사실 야당 원내대표가 자당의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 행안위에 감사를 하는 것을 사실 그 중단시키면서까지 자신이 직접 진입을 해서 서울교통공사의 그런 이 세습과 관련해서 이 1인 시위를 했거든요. 시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지켜본 사실 조원진 대한애국당 그 의원이 그러니까 대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원래 저래 뭐 이런 어떤 표현을 썼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정가에서는 아니 자기의 어떤 정치의 꿈이 없으면 사실상 어떻게 자당의 의원들이 가서 국정감사하는 것을 자기가 빛을 내기 위해서 그걸 방해할 수가 있어라는 시각이 있었거든요. 물론 자그마한 어떤 사례지만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꿈이 더 큰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좀 시각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저는 뭐 출마는 뭐 본인의 뭐 자유 의사겠지만 과연 성산이 있느냐 이 부분인데 그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일 지금 있을 이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자신의 후임 원내대표 경선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지금 그 김학용 의원과 나경원의 지금 양자 대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당권파라고 할 수 있는 김학용 의원보다 그러니까 친박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이 잔류파 비당권파인 나경원 의원이 당선될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다음 그 전당대회에서 한교안 전 총리 범보수 지금 잠재 여권 주자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교안 전 총리가 등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쉽지 않은 싸움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으로 흘러갑니다. 바로 내일인데요. 먼저 주제호 보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시죠. 내가 탄핵 실적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 아니 나는 당시 원내대표로서 탄핵을 막으려고 모든 걸 다해서 애를 썼던 사람인데 나를 탄핵 실적에 떠나놨어.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런 탄핵을 자기 정치에 이용해 먹는 놈들이 있어. 날파리 같은 놈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래서 욕먹는 거라고. 근데 문제 두 분 다 충청도야? 충청도 충남, 충북. 강한 야당 그리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집권 정당 만들어서 의원님들 그 21대 총선 승리 돕고 끝까지 좀 도와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어쨌든 이번에 오늘 제일 보수 야당으로서 서로 단합하고 단결해서 나라 민생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선출되시는 기대드리겠습니다. 네, 좀 감이 오십니까? 누가 이길까요? 아니,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물어보시면 그리고 또 누가 누가 이긴다고 하면 바로 전화 옵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뭐 누가 이긴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30대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사실 근소한 차이로 패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그 당시보다는 훨씬 더 지금 세를 많이 불려놨다라는 평을 받고 있고요. 기존에도 당내 인지도는 상당히 높은데 안팎으로 대중적인 인지도도 그렇죠. 높고요. 전국적 인지도는 높죠. 그런데 워낙 제가 앵커께서 어떻게 될까요 했을 때
말을 주저한 것도 네. 당대표 선거보다 사실 더 모르겠는 게 원내대표 선거입니다. 의원들 마음은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의원들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의원들은 물론 우리가 진영으로서 친박, 비박, 잔류파, 복당파 이렇게 나누지만 네. 그러나 개별적인 친소관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의원들끼리 사실은 서로 도와주고 뭐 하는 그러니까 진영을 떠나서 또 정파를 떠나서 이런 친소관계가 막판까지 또 좌우되는 게 네. 사실 원내대표 선거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이주영 의원이에요.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 사실상 그 굉장히 부침성도 있고 사교성도 있고 네. 의원들을 챙겨주고 범친박으로서 때로는 또 친박으로서 나섰는데 사실 계속 패했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패하고 네. 마지막 순간에 패하고 이런 것이 당시의 어떤 분위기, 그 직전 어떤 분위기, 친소관계 이런 것들이 좌우되기 때문에 어쨌든 나경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새가 많이 불어났다. 네. 또 김학용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엔 좀 약한 게 아니냐, 또 복당파가 단결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사실 뒷심이 굉장히 좀 있어 보인다라는 평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어느 쪽이 지금 뭐 그러니까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저어되는 어떤 네.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김학용 후보가 1번, 나경원 후보가 2번 후보라고 합니다. 두 의원이 각자 어떤 강점을 내세우면서 새몰이에 나섰는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신뢰는 실력에서, 실력은 경험에서, 경험은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시절 최장수 당대변인을 시작으로 어려운 선거 때마다 치열하게 싸워온 4선의 원내대표 후보와 야당 구청장을 시작으로 2번의 구청장 그리고 2번의 국회의원을 지내며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제3의 정책위 의장 후보, 경륜과 실력으로 품격 있는 투쟁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종석 의원님만한 적임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안보와 경제 두 가지인데 제가 국방위원장을 지낸 만큼 안보는 제가 책임지고 경제는 김종석 의원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면 멋진 협업을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세련되고 경륜 있는 모습, 또 네. 한편으로는 진솔하고 단호한 모습,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두 의원의 강점이랄까요? 장단점을 좀 비교 분석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먼저 1번인 김학용 의원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김학용 의원은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듯이 흑수저거든요. 그리고 네. 또 경기도 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실 선출직만 근 20년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상당히 의원들의 정서를 상당히 잘 꿰뚫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의원 한 명 한 명을 스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일종의 네. 자기는 지금 그 조연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아마 좀 의원들한테 좀 먹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경원 의원은 우리가 알다시피 상당히 대중적 인지도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국민들도 이 자유한국당에 또 여성이 또 지금 보수 진영의 최초의 또 여성 원내대표라는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지금 변하긴 변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복당파들이 지금 당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비대위까지 김승태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네. 나경원 의원이 되면 이제 진짜 무슨 변화가 올 것이 변화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나경원 의원은 상당히 나름대로 또 지금 그 대외적인 확장성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네. 부분들이 의원들이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거는 결국은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예측이 좀 어려운 이 원내대표 선거라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는 결국은 투표함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두 후보의 러닝메이트는 어떻습니까? 지금 김학용 후보는 김종석 의원, 그리고 나경원 후보는 정용기 의원과 함께 지금 경선에 출마를 했는데요. 정영기 의원과 김정석 의원은 사실 굉장히 이미지가 좀 다릅니다. 김정석 의원 같은 경우는 홍익대 교수 출신이고 네. 또 프린스턴대에서 경제학 박사까지 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시장주의자로서 네. 보수 경제의 이론가로서는 사실 이 정계에 입문하기 전부터 이 이론적인 어떤 베이스를 많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 제공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여의도 연구원장도 역임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전략가다라고 할 수 있겠고 정영기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돌파력, 추진력 그리고 부침성,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모습들. 사실 이제 김성수 의원은 이번에 비례대표로서 초선이 정책위 의장을 맡기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런 만큼 사실상 그런 어떤 전문성을 인정을 받았다면 정영기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이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이 나경원 의원을 뒷받침해 주는 게 아니냐, 나경원 의원이 못 갖고 있던 어떤 부분들을 뒷받침하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사실 뭐 지금 원내대표의 어떤 두 분들 성격이 굉장히 다르지만 정책위 의장이야말로 이 두 분의 성격은 좀 반대되는 어떤 성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아까 교수님이 도농복합 선거구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한국당에게 영남권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유기준 의원 출마가 불발이 되면서 영남권 후보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새로운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그렇죠. 뭐 상당한 저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일단 영남 후보가 없다는 것 자체가 영남에 지금 자유한국당에 지금 대구 경북에 한 20명 그리고 부산 경남에 26명 상당히 이 당의 그 반수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한 의원들이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영남에 지금 후보가 없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지역색은 상당히 옅어진 대신 개파의 대리전 양상이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그 개파 싸움은 아니라고 양국 후보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개파 대리전 양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러면 어떤 양상으로 가면 앞으로 발전할 것인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일 그 원내대표 경선 결과 자체가 내년 초로 예정되어 있는 향후 당권 향배의 가늠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영남권 의원들은 아마 그런 자신의 그 지역색보다는 앞으로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누가 차기 당권을 잡고 앞으로 보수 통합의 방향은 어떻게 갈 것이냐,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투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영남권 후보가 없는 게. 그리고 이번 원내대표 경선이 앞으로 치러질 또 총선, 길게는 대선까지의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두고 새로운 시각들이 나옵니다. 연합군과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얘들 게 너무 많이가 잘 보고 있지. 그 유튜브도 하나 고성 구매하러. 네, 거기 고성 코너를 만들어서 고성 방송 유튜브. 그 원내대표 선거 한번 잘못 언급했다가 완전히 유기준 의원한테 소송 받았어. 나 영훈이하고 김학용 싸움이가 있다가. 그렇게. 어제는 세 사람 다 내 방에 왔다. 나 황연합군 황교안. 그다음 김오 연합군 싸움이다 했더니 당대표. 오세훈도 전화 오고 유기준. 네, 국회에서 서정욱 변호사와 이완영 의원이 나누는 사담인데 어쨌든 이 사담을 통해서도 지금 당내 분위기랄까요? 앞으로 좀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를 좀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그러니까 연합군이라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후보 같은 경우는 황교안 전 총리와 지금 그러니까 그 연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쪽 김학용 의원 원내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오세훈 전 시장과 이제 연이 닿아 있어서 결국은 나중에 전대에서 황교안, 오세훈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다시 한번 이 대리전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붙는 게 아니냐 이런 성격으로 지금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각이 지금 당 안팎에서 보는 일반적인 시선인가요? 저는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여러 가지 어떤 변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 생각과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영남이 없지 않습니까? 영남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영남은 당대표 선거에 지금 전부 다 치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고토를 회복해야 될 가장 큰 곳이 PK거든요. PK를 빼앗김으로써 모든 선거에서 다 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영남하면 TK와 PK가 하나의 어떤 목소리였는데 지금 대선, 지선 모두 다 PK와 TK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그러니까 그 영남 쪽에서 당대표를 장악을 하는 그런 구도가 지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뭐 서정욱 변호사가 나왕연합군이라는 이야기는 저는 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뭐 저도 뭐 방송에서 여러 번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당선될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지금 그 당권에서 약간 좀 소외되어 있는 소위 말해 친박계 그리고 중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다음에 자기 당권을 만들려는 아마 움직임이 가속화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범보수 진영이 지금 그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한교안 전 총리의 그 발걸음이 상당히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그래서 이 한교안 전 총리가 도전을 해서 당권을 잡게 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금 또다시 이 자유한국당이 상당한 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당장 그 영남 지역에 있어 보면 지금 당권 주자가 뚜렷한 후보가 없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영남 지역의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쯤이면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결정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누가 자유한국당의 키를 잡고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해서 국회에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